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와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한 15시간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피곤하고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 또 차를 타고 저희 목적지인 볼로냐로 가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렌터카를 좀 예약을 했는데, 저도 밀라노 공항에서 여기서 렌트를 한 지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예약한 대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렌터카 이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허츠라든지 유럽카 이런 사이트에 직접 찾아가서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렌터카 포탈 같은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가장 싼 저렴한 가격대를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일단 렌탈카즈닷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왔으니까 저는 뭐 이탈리아 차를 타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제 피아트 500L을 아직 국내 판매 전이죠. 500L을 지금 예약을 했는데, 이 렌터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예약한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맨날 이제 예약을 하면 뭐 동급의 다른 차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나 피아트 500L이 없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저한테 이제 건네준 게 이 푸조키를 건네줬습니다. 이 3008 뭐 같은 가격이고 뭐 디젤 엔진이고 똑같다, 이거 타라고 했는데, 사실 저 이탈리아에 와서 프랑스 차보다 이탈리아를 차를 타고 싶었는데, 어쨌든 또 뭔가 이제 꼼수에 넘어 들어갔고, 근데 와보니까 진짜로 없기도 하네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제가 오후 1시부터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오건 말건 어차피 잡아놓은 거면 이걸 킵을 해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뭐 사람 오면 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오는 사람 임자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네, 여기 있네요. 3008. 참, 이 3008이 신형이 지금 나와갖고 이제 좀 있으면 국내 판매될 텐데, 지금 이제 구형을 타면서 이 3008이 어떤 차인지 안 궁금하시죠? 사실 이거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저희 요번에 유로 트립의 동반자로 함께할 이제 3008을 타고 저희는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 모데나 근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여기는 이제 10시쯤 됐고요. 날씨가 썩 좋진 않네요. 네. 계속 비가 온다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 마라넬로에 있는 숙소에 이 베이스 캠프를 마련을 했고, 왜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느냐?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페라리 본사, 그리고 람보르기니 본사, 마세라티 본사, 두가티 본사, 뭐 이런 이탈리아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슈퍼카, 슈퍼바이크 이런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볼로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간다고 하면 볼로냐를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직항으로. 우리는 사실 볼로냐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볼로네즈 파스타가 나온 것이 바로 볼로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이 소스인 거죠. 그리고 모데나 같은 경우는 뭐 페라리로 워낙 유명하지만 이 발사믹 소스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볼로냐에 있습니다. 아마 그 대학이 제가 알기로 한 1000년이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볼로냐 대학이 볼로냐의 중심부에 있고요. 확실히 이 볼로냐가 이탈리아 반도의 거의 중심쯤에 있어요. 그래서 딱 가운데 있어서 이 대도시 밀라노와 로마를 이어주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오늘 람보르기니 박물관과 페라리 박물관을 가게 될 예정인데, 일단 먼저 람보르기니 박물관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페라리 위장막. 이런 동네죠. 페라리가 그냥 막 지나다녀요. 저는 위장막 친 페라리로 돌아다니고, 그 관광객들이 이제 페라리 박물관에 왔다가 이제 렌트를 해서 타는 페라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원형 교차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작은 뭐 도로가 작은 이제 시내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원형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고 이제 원형 교차로가 나왔습니다. 원형 교차로는 뭐 4거리일 수도 있고 5거리일 수도 있고 3거리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상관없고, 일단은 안에 이제 저 돌고 있는 차들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제 차가 없죠? 차가 없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들어가도 돼요. 무조건 들어가서 자, 요 안을 이제 도는 건데, 이게 직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그냥 막 돌아도 돼요. 정말 눈 감고 돌아도 아무도 제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멈춰주죠. 눈치껏 가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원형 교차로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히 이제 좀 양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원형 교차로가 좀 아직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이탈리아를 한 2년 만에 온 건데, 그때보다 좀 국산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현대차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일단 기아차, 뭐 이제 스포티지, 그리고 이 소렌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뭐 스포티지 신형도 봤고, 기아차가 이탈리아에서 잘 팔리나요? 자, 이제 저기 막 람보르기니 깃발이 보이죠? 네, 바로 여기가 이제 람보르기니 본사입니다. 산타아가타 볼로냐 산타아가타의 람보르기니 본사. 지금 투어하는 건가? 네, 지금 저는 람보르기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달려올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공장에서 운영하는 이제 테스트카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멋있다. 직원들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것 같죠? 람보르기니 직원들은 점심 때 우라칸을 타고 가는군요. 이 모터그래프 직원들은 걸어서 가는데, 네, 이탈리아의 심장이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는 이 람보르기니 뮤지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차들을 살펴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람보르기니가 처음 만들어낸 차입니다. 이름은 350 GT. 저 뒤에 보이시죠? 저분이 바로 이제 람보르기니예요. 저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차를 만들었는데,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슈퍼카가 아니었어요. 뭐 레이스카도 아니었고, 이름이 GT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투어링이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 좀 여유롭게, 좀 강력한 성능으로 좀 뽀대나게, 그런 차를 만든 게 바로 350 GT고, 이 차는 이제 페라리에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던 이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서 이 12기통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400마력까지 이제 성능이 높아졌는데, 지금 이 양산 모델에는 280마력으로 이제 좀 출력이 낮아졌고, 이 120대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 다른 엠블럼이 있죠. 이건 이제 투어링 슈퍼 레게라라고,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이제 카로체리아고요. 뭐 페라리에게 피닌파리나가 있었다면, 이제 람보르기니에게는 이제 초기에 이 투어링 카로체리아가 있었고, 이제 후기에는 좀 베르토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이 카로체리아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사실 뭐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가 혼자 만들기보단 이런 좀 카로체리아 코치빌더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뭐 셰시를 만들든가 뭐 디자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차를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지만 일단 4명이 앉을 수 있게는 만들어 놨어요. 지금의 람보르기니와는 굉장히 다르죠. 사실 초기 람보르기니 모델을 보면 이런 식으로 4인승 모델이 많았고, 4인승과 쿠페를 동시에 이제 판매할 때도 4인승 모델의 더 판매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차를 보러 가시죠. 람보르기니라는 그 브랜드 이름을 이제 정말 이제 잘 알려준 차가 이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차는 뭐 거진 다들 아시겠죠? 이 차는 이제 미우라입니다. 람보르기니 미우라고,
저희 테일램프에 있는 속눈썹이 굉장히 특징적인 차입니다. 사실 그 람보르기니가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막 이름을 떨치지 못했는데 지금 미우라에서 이름을 이제 날리게 된 이유가 뭐 이런 유선형 디자인도 있겠지만 일단 저 미드십 엔진을 이제 양산 모델에 처음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 레이싱 뭐 모터스포츠에는 그 전까지 이제 미드십 엔진을 쓰는 레이싱카가 많았는데 이런 양산 모델에서 미드십을 적용하는 구조는 미우라가 최초였고 굉장히 독특하게 이 엔진이 지금 람보르기니는 이 LP라고 하죠. 이렇게 세로 배치를 하는데 엔진을 세로 배치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2기통 엔진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운전석에서 보시면 이게 속에 엔진이 보여요. 이제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굉장히 독창적인 시도 이런 게 사실 람보르기니를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사실 페라리도 이전까지는 그냥 FR 구조였어요. 앞에 엔진이 달려있고 뒷바퀴 굴림이었는데 이 차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미드십 엔진 구조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휠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죠. 휠캡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 한 60, 70년대 그 오히려 전 레이싱에서 많이 쓰던 건데 이 부분을 그냥 망치로 때려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일 때도 반대로 망치로 쳐갖고 이렇게 조이는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미우라 때문에 람보르기니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뭐 판매도 그렇고 미우라에서 미우라 S가 나왔고 그리고 람보르기니 최초로 이제 슈퍼벨로체 모델이 여기서 이제 미우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제가 람보르기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우라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차는 람보르기니에서 흔치 않은 8기통 모델 잘파라고 하는 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P140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가야르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야르도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차인데 이때 람보르기니가 좀 회사가 어려워서 이 차를 한 4대 정도만 만들고 아마 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 람보르기니처럼 이렇게 각진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둥글둥글해요. 이게 그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런 부드러운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뒤편에는 굉장히 독특한 람보르기니 2대가 있어요. 전혀 람보르기니 같지 않은 람보르기니 이렇게 2대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계속 박물관에 있던 차인데, 그리고 이 차는 뭐 모터쇼나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박물관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차는 바로 이제 람보르기니가 이제 독자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한 이제 우르스 모델입니다. 이 차는 컨셉이고, 저는 2012년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할 때 실제로 봤고, 지금 이제 2번째로 보는 건데, 정말 멋있습니다. 이 막 휠이 몇 인치라고 24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무슨 이런 휠이 다 있어. 24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당시 그 아벤타도르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고, 이런 사이드 미러도 카메라로, 그리고 이런 방식도 이제 문 도어 핸들도 터치로, 뭔가 이런 컨셉카 요소를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는 SUV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으로만 나오면 이건 진짜 이 SUV 시장을 평정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보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 4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그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서 아마 양산형에 가장 근접한 프로토타입이 나올 것 같아요. 제네바에선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그리고 곧바로 내년부터 아마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그 포르쉐가 까이엔을 내놨을 때보다 훨씬 더 기대되고, 더 뭔가 진짜 그 람보르기니의 성격이 묻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는 이제 세스토 엘레멘토라고 그 제6원소라고 하는 차죠.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가 그 신소재 개발을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일반적인 이 외부 패널이 아니라 거의 뭐 카본 파이버를 도배를 했습니다. 카본 파이버를 도배를 하면서 람보르기니가 우리는 이제 신소재를 통해서 슈퍼카를 만든다, 이런 걸 강조한 모델이고, 가야르도와 거의 뭐 큰 차이점이 없어요. 공기역학적인 것을 제외하고 뭐 이런 경량화 그리고 엔진 성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뭐 이런 머플러 시스템이나 이런 게 더 과격해요. 근데 사실 람보르기니가 뭐 아벤타도를 내놓기 전에 레벤톤을 내놓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식의 약간 좀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사실 그 포르쉐가 파나메라를 만들 때 뭐 여러 브랜드들도 그 전에 이미 이런 세단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인지를 했었고, 이런 세단에 대한 개발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심지어 뭐 부가티도 그 세단 컨셉이 있어요. 그 문짝이 4개 달린 게. 지금 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이 에스토크라는 이 4인승 포더 세단을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람보르기니 특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좀 세단스럽게 만들어 놓은 차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디자인으로 나와도 지금 나와도 되게 좀 촌스럽지 않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파나메라보다 더 날렵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람보르기니도 지금 만약에 우르스가 만약에 대박을 치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고급 세단 시장에도 발을 들여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폭스바겐 그룹이 워낙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단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그 람보르기니 박물관이 람보르기니 차가 많이 없나 봐요. 보유하고 있는 차가 많이 없는지 이제 거의 전시차가 바뀌진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전에는 1층에는 오래된 차, 2층에는 새로운 차를 많이 해놨었는데 지금은 좀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섞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정신이 없어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모터스포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람보르기니가 있고요. 이 블랑팡 원메이크 레이스죠. 그래서 지금 람보르기니가 이런 무슨 세계적인 대회에 막 참가하고 있진 않아요. 이런 단독 원메이크를 많이 하고 있고, 1990년대 뭐 그 이전에 이제 크라이슬러가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을 때 엔진을 만들라, 우리 F1 나갈 건데 니네가 엔진 좀 만들어 해서 엔진을 내놓은 적이 있고, 그리고 팩토리 팀으로도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망을 했는데, 사실 페라리와 이 F1 역사를 비교하면 정말 먼지 같은 그 정도죠, 람보르기니는.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까지 여기 이 박물관에서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디자인일 거예요. 가장 람보르기니 같지 않은 디자인. 정말 이 앞에 헤드램프도 이제 원형으로 4개가 박혀 있고, 그릴도 뭔가 좀 뭐 스포츠카라기보다 일반 세단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측면부를 봤을 때도 이 뭔가 외관 같은 이렇게 길쭉한 느낌이에요. 정말 뭔가 슈퍼카다운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 슈팅 브레이크 그런 느낌인데, 이 차가 람보르기니에서 가야르도가 나오기 전에 가장 뭐 성공했다는 평가, 가장 장수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에스파다 모델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진짜 이게 람보르기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트렁크 넓고, 아마 역대 람보르기니 중에 우르스 빼고 가장 트렁크가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이 생산이 됐습니다. 무려 꾸준하게 인기가 많았고, 이런 슈퍼 스포츠카를 찾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좀 많이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베르토네와 람보르기니가 서로의 이 정점을 찍은 차가 바로 앞에 있는 쿤타치 모델입니다. 그 미우라 이후에 나온 모델이고, 미우라가 람보르기니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면 쿤타치는 현대적인 람보르기니를 이제 시작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지고 모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링 도어가 바로 이제 쿤타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링 도어가 그냥 뭐 뽀대뿐만 아니라, 사실 람보르기니가 이 거링 도어를 단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를 쉽게 하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뒤를 보면서 이제 주차를 하는, 뭐 이 생전에 그 이런 람보르기니 관계자들이나 뭐 페르치오도 이렇게 문을 열고 주차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미드식 구조를 갖추고 있고, 정말 강력한 힘을 냈었던 쿤타치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쿤타치가 이제 현대적인 람보르기니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 현대적인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더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준 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악마 디아블로입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정말 소비자들에게 많이 심어준 차가 바로 디아블로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세대 모델인 것 같고, 그 1세대 모델은 이제 팝업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 차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타입입니다. 사실 이 차가 디자인적으로나 더
뭔가 더 예뻐졌어요. 예뻐졌고 공기역학적으로도 더 좋아졌고, 이 아까 그 쿤타치와 비교했을 때 더 미끈하면서도 포스가 더 있죠. 이 차 같은 경우는 호라치오 파가니가 디자인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이 차는 전혀 촌스럽지가 않죠. 2000년대, 뭐 1990년대, 20세기에 나온 차인데도 진짜 그 이름처럼 악마라는 느낌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지금 아벤타도르랑 비교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 이 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텔스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레벤톤이고, 람보르기니가 그 디자인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무르시엘라고를 만들고 그 차기 모델을 디자인 연구를 할 때 나온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이 차를 바탕으로 이 아벤타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차도 일단 뭐 한정판으로 판매가 됐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렇게 멋있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 뭐 페라리만 해도 이렇게 막 각지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유선형 스타일을 막 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좀 강조돼서 매니아들을 정말 열광하게 했던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차는 람보르기니 베네노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차와도 완전히 디자인이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저기 있는 모터스포츠 레이스카들과도 완전히 디자인이 다른 모델입니다. 진짜 사이버 포뮬라 같은 느낌이고, 이런 구멍들 하나하나가 다 공기역학적인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범퍼, 이 덕트는 요 위로 나오고, 이 덕트는 요 보닛 위로 나오고, 그래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적용이 돼 있고, 기본적인 이 차의 셰시는 이제 아벤타도르와 동일한데 뭐 엔진 성능도 높였고, 무엇보다 경량화와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에어덕트 같은 경우도, 라디에이터도 아벤타도르도 굉장히 큰데 이 차는 더 큰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모든 구멍들이 다 이유가 있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르망 레이스카처럼 이런 테일핀이 가운데 이제 쭉 빠져나와 있고, 이 뒷모습도 이게 정말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차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격합니다. 어떻게 차를 막 이렇게 만들죠? 이런 디퓨저라든지 이 머플러 해놓은 디자인이나, 여기 사실 불이 이렇게 일자로 빨갛게 쫙 들어오거든요. 살려야 살 수도 없는 차기 때문에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여기 써있네요. 이 베네노 쿠페 모델은 3대, 그리고 로드스터가 9대 이제 생산을 했고, 여기 이제 뭐 가격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0억, 5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최신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의 이제 롤링 셰시입니다. 셰시 구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람보르기니가 예전에 미우라를 띄울 때도 이런 롤링 셰시를 이제 공개하면서 좀 이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이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바디와 이런 서스펜션 같은 시스템이 좀 굉장히 남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이 차가 이 모노코크의 무게는 147kg 정도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혼자 들 수 있는 무게인 거죠. 그리고 이 프레임들과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차가 사고가 난다거나 뭐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카들을 사고 난 거 보시면 몸통만 이렇게 남아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나머지는 탁 이렇게 다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을 흡수시키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면서 좀 안전하게 이 캐빈에 있는 이 승객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더블 액션 서스펜션이 이제 양쪽으로 앞바퀴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 서스펜션 댐퍼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 스프링과. 사실 이 방식이 레이스카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람보르기니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원래 댐퍼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서 있기 마련인데, 이 양쪽으로 옆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진동이라든지 뭔가 노면에 대한 더 이제 접지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진은 많이 봤는데 이 배기 시스템을 굉장히 좀 예쁘게 해놓은 것 같네요. 되게 좀 아담하죠, 뭔가? 그리고 진짜 이게 반짝반짝하니까 뭔가 진짜 무슨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뒷바퀴 역시 WC 본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푸시 앤 로드 방식의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엔진 위에는 바를 좀 설치해 놨고, 이 12기통 엔진이 페라리의 12기통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컴팩트하기도 한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굉장히 멋있고, 이 숫자 같은 경우 여기 숫자가 써 있죠. 저 숫자 1, 12, 4, 9 저 숫자는 이제 실린더가 폭발하는 순서입니다. 시동 걸 때 두두두두 하는 게 뭐 1, 12, 두두두 이런 식으로 폭발하게끔 돼 있는 순서를 항상 람보르기니는 12기통에는 적어 놓고 있어요. 예전 모델에도 많이 적혀 있고요. 사실 제가 뭐 노력하면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차들을 제가 오늘 봤는데 굉장히 좀 설레기도 했었고요. 지금 저는 뭐 세 번째 오는 거고 이렇게 뭐 전시차가 크게 바뀌지도 않아서 뭐 그냥 재미없을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또 와서 보니까 뭐 설레기도 하고 좀 열심히 살고, 토요일 날 그 뭐 복권을 조금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은 저는 람보르기니 박물관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이제 페라리 박물관으로 가서 페라리는 또 어떤 차가 있을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